보수라고 보면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도자들을 열어놓는다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시대를 말하자면 주도하신 분들인데, 그 시대에 뭐 전체 경제 상황을 지가 파악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앞으로 경제를 전망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가 사실 능력에 붙이는 일이고, 근데 이게 평소에 산업화, 뭐 경제 발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좀 있습니다.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수의 어떤 경제를 얘기할 때, 전 좀 미래지향적이보다 좀 과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그 논쟁이 많고, 여러 가지 보수의 공과를 얘기할 때 핵심적인 그 논쟁에 초점이 되는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겠죠. 박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또 이제 여러 가지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특히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지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도 뭐 회고를 올리셔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신데, 경제에 대해서는 그분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가 아주 제한된 그 시각이나 이런 거에서 볼 때,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여러 상황 때문에 평가를 못 받고 오는데, 하여튼 가장 그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게 이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보수의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고, 그 시대에 말하자면 아주 보수의 중요한 어떤 면에서 기초가 쌓인 시대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은 보수의 공감이다만 소제목은 사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중심으로 한 지금 논쟁입니다. 근데 이 논쟁을 하다 보면 미래지향적인 또 교훈이 여기서 도출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집중적으로 못 다뤘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논거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과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얘기는 뭐 이게 제가 좀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또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인데, 사실 이분들 시대가 이제 보수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논점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경제는 잘했는데 정치를 못했다, 뭐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박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이제 뭐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건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용어이고,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도 특히 8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군조선의 최고의 호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호황을 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했고, 그 호황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하나의 그 산업국가로서의 아주 완전히 트랙에 올라가는 그런 그 성과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해서 이 두 시대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그 산업국가로서의 면모를 이제 완전히 갖추는 시대인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뭐 우리가 박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쿠데타라고는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3.4공화국을 주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역시 사실 이제 자유주의가 이 재단의 큰 파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순수한 정통 자유주의의 그 시각에서 볼 때는 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뭐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등장 과정부터 그래서 광주 사태라는 게 뭐 본인이 직접 책임이 있건 간접 책임이 있건 그런 과정을 매개로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통치 일단 집권자가 된 후에도 뭐 크게 봐서 사실 뭐 박 대통령 비슷한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이제 풍미로운 시대고 보니까, 특히 정치학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전두환 시대는 잉여의 시대다, 뭐 있어서는 안 될 시기가
시기가 지속된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고, 박 대통령 시기에는 뭐 5.16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죠. 그게 뭐냐 할 때 쿠데타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지금 이제 되게 정치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경제적으로는 뭐 잘했다. 아마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도 물론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볼 때 대개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진보 쪽에서도 지가 보니까 이제 인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그래서 경제에서는 뭐 아주 인정받는 그런 이제 저건데, 지가 이제 여기서 두 분을 얘기하면서 좀 오늘 조금 논쟁적일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경제 발전하고 그 양반들의 권위주의 정치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경제 발전 그분들이 추진하셨던 경제 발전 뭐 정책 체제 속에 다분히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요인이 내포될 수밖에 없었다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 보수의 역사 조금 좀 역사에 대한 이제 변명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 이전에 이제 1공화국, 2공화국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1공화국, 2공화국에 대한 또 그 논쟁적인 게 있습니다. 이 크게 보면 이제 단전론과 연성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경제 발전은 120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이끌어갔다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다. 뭐니 해도 그 시대의 축적이 말하면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뭐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제가 나눠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화학을 볼 때. 근데 저희 입장은 분명히 그 시대에 어떤 발전지향적인 징후가 나타났고 축적이 됐지만은 그 시대에 또 이제 그게 일종 권력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후반부에 들어가서 퇴행적인 권력 구조가 정착하면서 그 발전 징후가 억제가 되고 제어가 돼서 그 시대가 그냥 지속돼 가지고는 발전될 수가 없었는, 발전이 우리가 그걸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이 5.16과 더불어 새로운 통치 질서가 형성되고 통치자가 나옴으로써 그 시대의 어떤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발전지향적인 요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5.16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현상에 대한 우리의 평가도 좀 적극적인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2장에 3, 4공학 산업화 시대 전사로서의 120이라고 해서 전환기 공소의 50년대 후반, 그리고 4.19와 20 발전기라는 정부의 주장과 자초라는 이런 이제 조그만 항목을 나눴는데요. 이제 50년대를 보면요, 여기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 3페이지를 보시죠. 3페이지를 보시면은 5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은 그걸 송인상 그 아주 한국 경제발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 국무장관 50년대 하신 분을 보면 이제 전후복구라는 표현을 쓰고요. 전후복구가 끝나서 부흥의 단계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지표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55년도 이때가 되면은 전전 단계에 올라갑니다. 한국 경제가. 전전이라는 전쟁 나기 이전에 49년, 50년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55년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단순한 전후 복구라는 그러한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발전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기반이 닦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이 50년대 중반에 닦여가지고 발전 복구를 넘어서는 단계로 간다는 그런 갈 수 있다는 단계에 왔다는 이제 그 말씀을 송인상 선생님께서 하시는데요. 이래서 이제 50년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토지 개혁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 지주계급이 몰락하고 근대적인 산업자본가로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지향점을 갖는 분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는 우리가 교육혁명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이 대통령이 교육에 엄청난 그 예산을 투입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다시피 뭐 우리가 이제 또 사회국이 하나 원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육 열기로 지금 세계 제일의 국가지만 그래서 이 고등교육기관 뭐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팽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인력이 확보되는 거 이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50년대 후반에 가면은 여기 이제 이한진 선생이라고 뭐 경제장관도 하시고 서울대 교수 보시는 분이죠. 이한빈 선생님의 관찰에 의하면은 이 관료제도 속에 쇄신과 발전의 요람이라는 그런 그 어떤 집단이 형성된다고 봐요. 50년대 후반에 가면은. 그게 왜냐하면 이제 뭐 당시 그 원조당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미국이 한국의 몇몇 그 경제 관료들이 국제기구에 파견도 되고 또 도미 유학의 기회를 거쳐가지고 근대적인 여러 가지 그 경제 관리의 기법이나 이런 걸 이제 배우는 분들이 이분들이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한국은행 조사부라든지 재무부, 예산부, 그 다음에 이제 부흥부라는 게 52년에 창설되는데 이런 부처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새롭게 경제를 경영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인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 소수지만 집단을 형성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집단이 관료 속에서도 이게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셨다시피 말씀드렸습니다만 50년대 후반에 가면 중반에 가면 이제 전후복구기가 순수한 경제 지표에서도 끝나고 발전 지향적인 그런 차원으로 경제가 나가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흥부의 그 설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56년에 부흥부가 설립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부흥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처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장기 경제 개발 계획에 대한 논의가 또 이제 이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3개년 계획, 경제개혁과 3개년 계획이라는 게 당시 산업개발위원회라는 게 이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일단 그 실행은 아직 안 갑니다만은 그 계획 자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가 뭐냐면 5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이 한국에 이제 미국에 우리가 무상원조에 의존하던 나라 아닙니까? 무상원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줍니다. 미국의 대외 원조가. 줄어가지고 우리가 외환이라는 게 우리가 거의 그냥 무상원조에 의존했다가 이제 외환이 안 들어오니까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돈단이 많아요. 이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그 구상이 돼요. 그래서 수출 지향적인 어떤 경제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또 징후가 나옵니다. 이제 50년대는 사실은 수입 대체 산업화라 그래가지고 외국주 수입을 안 하고 우리가 외국 수입할 거 한국 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경제가 크게 운영이 됐죠. 그래서 수출 기도로 바뀌는 건 이제 박 대통령부터 본격적으로 바뀝니다만 일단 50년대 후반도 수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런 징후들이 나와요. 50년대 중반, 후반으로 갈 것 같으면. 근데 이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흥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전체 이제 이
뭐 모든 부처를 아울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국가 경제를 이걸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산권은 재무부에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부흥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하면은 제대로 이 부흥부가 경제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없었어요. 없는데 그런 식으로 부흥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있었습니다만은 이 경제 부처 사이에 여러 가지 뭐 갈등 관계 그다 권력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내 이게 부흥부가 제대로 된 어떤 경제를 종합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올림 가고 나서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결국 부흥부의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장기경제계약이라는 것도 이제 채택은 됐는데 만들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서 쭉 시간을 보내신 분 아닙니까? 미국 정통 자본주의 국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개념 속에서는 장기경제개발계획이라는 거 이거 공산당이 하는 걸로 생각하셨어요. 스탈인 소련에서 이거 계속 장기경제개발계획이고 사실 이제 정통 자본주의 국가에서 장기경제개발계획을 국가에서 주도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같은데 뭐 무슨 장기경제개발계획 5개년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지만 근데 이 대통령은 그 미국의 정통 어떤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시고 이 장기경제개발계획은 스탈린 같은 공산당들이라는 거다를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출지향적인 쪽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자유당 50년대 후반부가 되면은 자유당 정권 아닙니까? 근데 자유당이라는 게 보면은 이 정치 주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주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체가 자유당 내에 과도 지배 집단이라는 그 집단이 형성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기붕을 비롯해서 뭐 한희석이 장경근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기 주체 때 그 반려 출신들로 형성된 분들이 실세로 이제 떠올랐어요. 실세로 떠올랐는데 이분들이 뭐 여기 이한비 선생 같은 분의 표현을 보면은 이 자유당 후반부에 등장한 과도 체제의 이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게 이 어떤 발전지향적인 이런 지향성이 아니고 권력 유지와 이거에 이제 집착하는 분들이 돼가지고 이제 발전적인 국가 경영을 주도하기가 힘든 이런 분들인데 요 분들이 당시에 그 수입대체 산업화 사업가들하고 이 어떤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어요. 수입대체 산업화하는 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당시에 원조 달러를 배분받고 또 뭐 수입품을 막아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번창하고 그러는데 이게 경제적 기준으로 어느 분들한테 특혜가 가는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당 과도 집단들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허물어서 서로 이쪽으로 정치 자금이 왔다 보고 저쪽으로 특혜를 받는 이런 그 수입 대체 산업 주도적인 사업가들과 자유당 과도 지배 체계 사이에 유착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유착 관계가 있는 한 경제 운영의 방향을 수출 주도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었어요. 있죠. 자유당 내부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기경제개발계획이라는 건 공산당들이라는 거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셔가지고 이것을 뭐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당시에 그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유명한 이기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당시 실무 오신 분 그 회고를 보면 이 대통령한테 하여튼 이 장기경제개발계획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하여튼 뼈도 못 죽인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대통령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그런 좀 편견을 갖고 계셨죠. 그 다음에 당시에 또 사실은 한국이 뭐 장기경제개발계획을 하려도 이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 자본이 제일 좋은
그 투자 자원의 그것이 한일회담 타결이었어요. 한일회담 타결은 여기서 엄청난 부상, 유상 이게 두 수가 있었고, 그래서 50년대 후반에는 일부 기업가들 중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빨리 정상화를 해서 경제 교류를 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그런 건의들을 합니다. 대통령께도 일부 이제 경제 김유택 이런 장관들을 통해서 본 거는데, 이것도 이 대통령께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라는 건 나라 뺏기는 짓을 다시 하는 거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일부 경제 강요들 회고록을 보면은 이 대통령께 가서 이제 우리가 경제 지금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는 한일회담을 타결을 시켜야 됩니다 얘기를 했다가, 오늘도 보기 싫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50대 후반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라고 봐야 되는 탁월한 국제감각. 당신은 국제 정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국내적인 거 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늘이 주신 참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행스럽게 세계적인 국제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에 계실 때도 일본 침략을 먼저 예언을 했죠. 미국 조야에 다니면서. 미국서 국무성에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설치되긴다고 이제. 그러다가 그 탁월한 안목에 이제 딱 이혼한다거나. 그분이 참 건국을 하시고 이걸 죽여오시는 거에 대한 참 탁월한 게 있어요. 이게 말년에 가시면은 몇 가지 문제에서 어떤 피로감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 발전지향적인 비전을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4.19라는 게 어떻게 불가피한 것이고 역사 발전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게 우리 보수의 문제인데, 이 대통령이 보수의 참 원조시고 나라를 맺으시고 또 이렇게 50년대가 완전히 공백이 아닙니다. 경제 발전에서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이렇게 그걸 다 주도하셨죠. 근데 후반에 가면 이분이 이제 경직성 이걸 못 벗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면에서 이걸 차단하시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시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18년 하셨는데 유신 후반에 가시면 이분도 상당히 경직되는 면이 많이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저기 역사가 다시 이렇게 다른 계기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이죠. 어떤 역사 전개에서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한계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 하여튼 이 50년대 후반에 발전적인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사회부가 나고 2공화국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2공화국이 성립되는데, 2공화국도 그때 아마 윤보선 대통령 장면총 시종연설에서 경제제일주의라는 표현을 쓰세요. 경제 발전이 제일 가는 국가 과제다. 그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불가피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사실 10여 년 지속됐던 권위주의 정부가 이제 지금 나갔고 새로운 자유 시대가 왔으니까, 근데 50년대에 저희가 경제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60년대 초도 한국 경제는 세계 최빈국에 못 벗어났습니다. 최빈국을 못 벗어났고, 절대 빈곤이 완전히 풍요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사회에서 나왔고, 그래서 제2공화국 경제 제일주의를 이제 내걸고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회담도 적극적으로 이걸 타결을 위해서 나섭니다. 제2공화국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흥부를 개혁을 해서 종합적인 어떤 경제 운영의 주체로 이걸 재개편해야 된다는 또 그런 돈이 또 나오고, 몇 가지 중요한 이런
발전 직무를 발전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2050 때 나오는데, 근데 이 장면 정부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아주 무능한 정부였죠. 무능한 정부인데 이게 이거대로 디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 좀 그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유지되다가 좀 무너지고 나니까 기대 폭발. 전 사회적으로 모든 집단이 나도 이거 해달라, 너도 이거 해달라. 기대 폭발이 막 이제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장면 정부는 아주 거의 완벽한 시민 자유를 허용하는 정부였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4.19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 후에 온 정부는 완전한 자유를 허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회 출판에 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이게 돼버리고 해서 언론이 신문사 여기저기 수도 없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다 정부 비판하는 걸 말하자면 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걸로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야장천 정부 비판하고 모든 사회 집단들이 길거리를 나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심지어는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저것 해달라. 경찰들도 데모를 했어요. 경찰들도.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무슨 뭐 경제계획을 제대로 이걸 집행해 놓을 수가 없고 실천해 갈 수가 없었죠. 제일 문제가 된 거는 61년에 이제 60년에 4.19가 나고 60년 8월에 장면 정권이 이제 정식으로 쓰는데, 뭐 그때 기록을 보면 60년 그 8, 9, 10월 뭐 이 한국 사회 혼란인 거 말도 못합니다. 뭐 서울 시내가 늘 데모대로 들끓었고 해서 이미 60년 말이 되면은 장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이게 전부 없어져요, 사회에서. 선거를 하고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당시에 뭐 30% 투표로 나오고, 뭐 신뢰를 주고. 이제 거기다가 61년에 가면 이 좌파가 아주 득세를 하게 돼요. 이 좌파가 이제 이 대학생들이 주도 많이 이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50년대를 거쳐서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에 좌파가 굉장히 세던 사회인데 이게 다 지하로 들어가거나 뭐 6.25 때 미국으로 가거나 했는데 지하에서 잠복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4.16 이후에 자유세계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내서 좌파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통일이에요. 통일을 하면 우리가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구나 당시 이북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경제가 안정되고 오랬죠. 그건 뭐 천리마 운동이니 뭐니 공산주의 사회라는 게 최초에는 그냥 사람들을 조를 짜가지고 뭐 강제로 일을 시키니까 훨씬 거기도 권력 체계가 이론적인 체계에다가 거기 시시비비가 있습니까? 50년대에 걸쳐 6.25 이후에 이북이 굉장히 부흥을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60년대 초과되면 압도적으로 우리를 누르는 그런 경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니 뭐니 그 이북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갖게 되고, 이제 통일을 갖고 나와서 이 4월 5월에 가면은 그 학생들이 민족 통일 무슨 위원회 뭘 짜가지고 이북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통일 논의하겠다. 그것도 집단들이 거기 이렇게 호응을 같이 오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기본 어떤 그 차원에서 사회 통합이 지금 말하자면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 경제 발전이라는 계획이라는 게 사실 무슨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5.16이 나는 겁니다. 5.16이 나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5.16은 아직도 뭐 국회에서 혁명이냐 쿠데타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그 실증법적인 차원에서는 쿠데타죠. 왜냐하면 불법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실증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더 큰 역사 전개의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5.16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산업화에 아주 산업혁명의 시발점을 이루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고, 산업화라는 건 당군조선 이래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게 한국을 조선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산업혁명이었죠. 이게 없으면 사실 근대사회가 갈 수가 없는 건데, 사실 당군조선 이래 우리가 뭐 일제 때 뭐 치고 했지만은 1961년에 한국 국민소득이 80%를 세계 최빈국 그룹에 속하고 뭐 농업인구가 70% 완전히 정태적인 농업국가, 이게 5.16을 통해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5.16이 이런 상황에서 나는데,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당시에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 사상계 잡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장준하 선생님께서 이걸 주도로 오셔가지고 당시에 50년대 후반에 뭐 한국 지성계에 아주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다 자유주의 지성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유민주 뭐 이거를 주장하는 분들인데, 이 사상계라는 잡지에서도 예를 들어서 1961년 5월에 5.16이 나지 않습니까? 1961년 아마 1월달 그 사상계의 권두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 잡지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는 게 권두원인데, 보면은 이미 1월달 권두원에 보면은 이 한국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대변혁이 있어야 되고, 지금 국민들은 지금 심지어는 지금 독재적 권력까지도 원하고 있다. 이런 글이 사상계 그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대표적인 사상계 5.16 한 2달 전에 그런 글이 실립니다. 사상계. 그리고 5.16이 나서 7월달 그 권도원에 보면 이게 다 장준하 선생이 쓴 거예요. 이 양반이 나중에 박 대통령하고 아주 이게 돼가지고 가장 이게 됐습니다만, 장준하 선생이 쓴 그 7월달 권도원을 보면은 5.16을 갖다가 한국 민족혁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한국의 민족혁명이다. 드디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출발점이 왔고, 혼돈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럴 정도로 이제 당시에 장준하 선생뿐이 아니라 조지훈 선생이라고 계세요. 당시 그 고려대학교 국문과의 아주 민족지성의 한 분. 조지훈 선생도 절대적인 5.16 지지. 고대 신공가는 고대 신문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대학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인데, 거기에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5.16 지지하는 글을 조지훈 선생 같은 걸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이 정치학하는 학자, 저도 뭐 그 중에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미국 유학과 미국 민주주의 이런 걸 배워가지고 다 민주주의 맥락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이 제대로 된 해석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맥락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엄청난 이제 이걸 의미를 지니는 건데, 이제 새로운 통치 집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5.16과 함께. 그래서 우선 박정희라는 양반이 그때 44살인가 왜 5.16 그 주도 당시에 나이가 44살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86살인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뭐 장면 총리도 60 훨씬 넘은, 일단 이제 젊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생리적으로 젊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뭐 김종필 같은 30대였고, 그래서 이제 젊은 피가 그냥 대거 우리 사회의 지도 집단으로 오는 건데, 그 다음에 군이라고는 그 조직의 문제가 성격이 있는데, 이제 이한빈 선생의 아주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 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군이 보면은 50년대를 거치면서 가장 근대화된 집단이 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서 그 한국군을 키우기 위해서 장교들을 뭐 기천명이 미국 유학의 기회를 갖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을 가셨고, 김종필 다 미국 가서 견학을 하고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하던 그분 이제 장군인데, 자기가 집에 미국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는데 자동차들이 뭐 수십 대 수백 대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공장에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공항 옆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말도 없이 많죠. 근데 당시에 이 군장교들의 유학 비율이 외교관보다도 많았어요. 한국 외교관보다. 그리고
그리고 군의 그 여러 가지 60만 대군을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이라는 게. 그리고 군이라는 게 최첨단 기계를 다루는 조직입니다. 이게. 현대적 병기를 다루고 경영을 필요로 하고 그래가지고 군이 가장 앞선 제도에 있었어요. 당시 한국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문민우위 사상이 조선조 때부터 압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이카트 같은 교수의 논문을 보면은 한국의 근대화의 문제는 군에 축적된 근대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논문에 에이카트 교수가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현상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사실은 이 군의 등장이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그저 군인이 이렇게 등장하는 차원을 떠나서 어떤 한국 지도 세력 새로운 시각과 근대성을 지닌 집단이 한국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이 와서 지가 이제 그거를 그게 하나 이제 여기 제가 시간 때문에 좀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박 대통령 등장하면서 어떤 표현을 써서 산업화 체제, 저는 사실 박정희 산업화 체제를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산업화 체제를 형성해요. 그거를 좀 12페이지를 보십시오.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지금 제2공화국 말기에 그 좌파가 굉장히 등장을 해서 한국 사회를 시끄러워 하는데 5.16이라고 해서 좌파를 다 저걸 해버리죠. 감옥에 들어가고 그중에 이제 몇 분은 한두 분이 좀 억울하게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좌파를 일단 한국의 정치 체제 속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게 없어가지고는 한국이 이제 자본주의 이 발전을 일관되게 밀고 갈 수 없었어요. 그 세력이. 그런데 이건 5.12를 매개로 해서 가능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국가 관료제에 대한 그 대대적인 개혁이 있습니다. 이 한국이 이제 국가 관료가 경제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후진국적 특성이 있는데 관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면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재밌는 게 50년대는 대개 특채 형식으로 고급 공무원이 대개 채용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행정고시를 하는 건 그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행정고시를 도입해서 객관적인 성과에 의한 공무원, 고급 공무원 채용 체제를 들여온다든지, 그 다음에 총무처라는 것 자체가 5.16이라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를 아주 기획하는 이석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 10여 년에 걸쳐 총무처 이걸 다 관료하셨는데, 이분의 회고록에 가지고 굉장히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료제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애를 썼고, 또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월급을 좀 또 올려줘야 된다. 이 공무원들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당시 공무원 60년에 그 랑케이들 보면요. 월급으로 먹고 산다는 사람이 30%가 안 됩니다. 공무원들을 보면은. 그렇게 저임금에다가, 그럼 그 나머지 돈이 어디서 옵니까? 부패죠, 부패요. 그래서 이 이석재 선생이 이 임금 문제 같은 걸 가지고 경제개혁원장과 장기영장만하고 그냥 대판 싸움으로 별일이 다 있어요. 그냥 가기에서 막 싸우고 박 대통령이 나중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고 그걸 떠나서 하여튼 이 조직 자체의 합리화와 이 어떤 그런 효율화를 위한 이 경제 관료에 대한 대대적인 관료제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획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이 옛날 부군부의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경제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개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방성, 대외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지향적이고 자본과 기술과 이걸 해외에서 들여야겠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한국뿐이 아니라 모든 후진국의 지식인들, 즉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은 되게 대개방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그걸 하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힘이 와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다. 특히 일본하고 개방하는 건 또다시 일본의 신식민지
신식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식민지화하는 거다 해서 전국을 저항을 했는데 하여튼 박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이제 경제 이 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개방과 이런 쪽으로 대외제한적인 쪽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배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5.16이 나서 한국 사회에 이제 군부 배경을 가진 그 통치 집단이 있고 관료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부상하고 있어요. 그냥 국가 관리를 기술적으로 관료 집단이고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 집단이 굉장히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집단이 바로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으로서 어떤 지배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지배연합에서 사실 노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주변화가 돼버리는 그런 주변화 시킵니다.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쿠데타 오고 나서 노동법 개정에서 노조 활동을 굉장히 억압하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보면은 뭐 여기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당시에 이제 수출 나중에 하는 거고 이 기본 저희가 뭐 경영 능력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순전히 노동력 가지고 그 가멘트 뭡니까? 옷 싸구려를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데 이게 저임금밖에 없어요. 경쟁력이. 그래서 이거를 한국뿐이 아니라 이제 모든 후발국이 초창기에 그 어떤 자본 축적 과정에서는 한쪽이 고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다 같이 나눠놓고 그저 하면은 그냥 거기서 늘 왔다 갔다 주저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 지배구조가 이제 형성된다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으로 이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산업화 체제라는 게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굴러가면서 한국 경제가 이제 그야말로 한강변의 기적이 되는 것이 낳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그 산업화 체제의 동원이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자유를 정통 민주주의 이론에서 허용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이런 식의 산업화 체제가 도입이 될 수가 없고 굴러갈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를 그냥 배절시켰다 그러는데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공체제에서 무력하게 그냥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자유니까. 뭐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생의 자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 수가 없는 형편이 건데 이제 결국 5.16이라는 매개가 돼가지고 그런 집단들을 일거에 그냥 활동 중지시키는 그런 조치가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지향적인 발전 전략이라는 걸 특히 지식인들은 이거 아주 굉장히 반대했어요. 이거는 나라 바라보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조치가 한일회담인데 한일회담 때 여기 한 연구에 보면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 350만이 길거리를 쏟아져 나온 걸로 돼 있어요. 반대로 해서 박 대통령도 초기에는 놀래가지고 청와대에 헬리콥터를 갖다 놨을 정도예요. 이게 타고 군중들이 뛰어들어오고 날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그 정도로 사태가 험악했습니다. 이 한일회담 타격이. 그걸 결국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한일회담 타격을 이 반대를 무릅쓰고. 재밌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사실 뭐 진선진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죠.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장했던 김영욱 씨의 그걸 보면은 그런 거를 타결해가면서 한국 사회가 이 정보부의 역할이 커지고 뭐 그런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진선진면 제2공화국 정부가 이걸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반대들을. 결국 군대를 동원하고 위수경, 계엄령, 그 다음에 뭐 어떤 집회의 자유의 억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되면서 체제가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걸 뭐 이제 권위주의와 경제 발전에 좀 학술적으로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는 표현도 쓰는데 하여튼 이게 좀 상반관계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저희가 냉정하게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진선진미한 자유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익숙치가 않은 사회고 당시에 말이죠.
거기서 그걸 통해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그 바람직한 얘기죠. 바람직한 얘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5.16 이후에 산업화 체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가 금융을 지배했어요. 금융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 금융통제를 통해서 기업을 말하자면 어쩌면 통제라고 그러는 어디다 얼마 돈 주고 이걸 다 국가가 왜냐하면 전략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자원이 다 같이 이게 배분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 금융통제라는 것도 사실은 이 자유당 말기에 은행이 민영화가 돼가지고 다 민간소래 같은 걸 5.16이라서 이걸 사실 국가 소유가 됩니다. 은행이. 그 은행을 지배하는 힘을 국가가 갖게 됨으로써 결국은 경제발전을 국가가 어느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게 다 민주주의 진선인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쉽게 이런 개혁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일부에서 말하는 독재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가능해가지고 경제가 굴러갈 수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박정희 정부가 가진 이 유신 체제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신 체제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16페이지에 가면은 또 간단하게 이걸 했습니다만 이제 유신 체제에 들어가면서 이 중화학공업이라는 걸 추진하는데 이 중화학공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어떤 60년대를 경공업이고 아주 사실은 우리 공업화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70년대에 가서 중화학공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산업국가로서 명분을 갖추게 됐는데 이 중화학공업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당시에 경제기획에서도 이걸 찬성 안 했고 너무나 무리한 계획이라고 봤어요. 투자 계획이 양이니 뭐니 이게 전부 당시 한국 경제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벗어나는 무리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조치로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이 그 중화학 추진위원회는 별도 기구를 만들었어요. 일반 관료기구를 벗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일반 관료들이 여기에 굉장히 이게 많아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추진하는데 당시에 오원철이라는 분이 이 실무를 맡았는데 이분의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화공업 추진 당시 실무 담당자는 당시 한국 국가 체제를 대통령을 사령관으로는 군대와 같은 체제였다고 이제 표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대통령이 굉장히 전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그런 회고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삼선 개헌과 유신을 통해서 장기 집권 체제가 18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8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이런 체제에서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장기 집권입니다. 한 인간이. 근데 이게 어떤 한 국가가 때가를 벗어가지고 농업체제에서 산업체제로 가는 그런 장기 역사의 그 맥락에서 볼 때는 이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고 이런 정도의 기간은 하나의 리더십이 일관된 정책으로 이걸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이건 사실은 이제 나중에 한국 비유해서 비스마르크 체제니 메이지 체제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박 대통령 리더십의 지속성이라는 게 사실 한국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유신 시대를 볼 것 같으면 그 유신 시대 경제 발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어요. 조인환 선생이라고 제가 경희대 총장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유신 시대의 중화학 발전이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과 주변의 정책 보좌관들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과 정책 추진력이 있으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게 나옵니다. 16페이지에 이제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조인원 교수의 연구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유신 당국의 중화공업 정책은 박 대통령과 그의 정책 참모진의 역할 및 역량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성명될 수 없다. 중화공업의 정책 상황은 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에 의해 해석 규정되었고 수출화, 대형화, 기지화 개념으로 대표되는 제2사공화국의 산업정책혁명은 바로 박 대통령과 정책 참모진의 산업 및 국가가 산업정책혁명의 정치적 파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전략적 숙고
그리고 그들이 개별적 집단적으로 향한 정책 수행 능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어떤 주도 세력이 없이는 이것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 정치의 요인이 있지만 어떤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의 이 장기 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산업화 큰 거시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장기 집권이라는 건 우리를 많이 정치적 우리를 동반하지 않고는 불가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몇몇 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 발전, 유신에 대한 발전에 대한 그 연구들이 있어요. 지가 이제 하나 조순 선생 연구를 하나를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경제 장관하신 조순 선생인데요. 이분의 연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60년대 이래로 한국 정부는 경제제일주의를 구별하면서 경제성장을 모든 국가정책에 수위해주고 그것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작용을 제거내지는 억압했다. 62년 이래 한국 정부가 채택한 경제개발계획은 자유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실행계획이었으며 그 주요 내용의 실현을 위해 자유국가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가 가격기구, 비가격기구 및 도덕 설득을 자유로이 동원하여 자원을 자유로 구사했다. 이게 조순 선생이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행간을 보면은 진성진미원 자유주의 정부는 힘들었다는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김한수 선생의 보면은 60년대 군사혁명은 전통적이고 고질적인 경제 조직 내지는 경제 운영상의 구조적인 대변형 내지는 대개혁을 가져와 이제까지 침체됐던 경제를 깜짝 놀라게 하고 활성화시키면서 고도성장으로 갑작스러운 진입을 가능케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그걸 최장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장집은 정치학자 중에 진보 쪽을 많이 오시는 분인데 그분도 제가 어디 연구를 쓴 거 보니까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한국 자본주의는 5.16 이후에 국가 권력의 급속한 증대와 초집중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는 조건 하에서 발생했다. 경제의 고도성장과 정치의 권위주의가 수레의 바퀴처럼 맞물려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분도 사실은 보면 박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지배체제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묘사를 보면 뭐 진보 쪽을 입장에 서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근데 하여튼 박 대통령의 경제 물론 이제 공과가 있습니다. 공과가 있고 뭐 여기 좀 과에 대해서는 뭐 조금 나중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여튼 박 대통령 시대의 정치와 경제가 굴러가는 거에 대한 약간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시대로 넘어오는 건데요. 사실은 박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에 뭐 한국 사회의 압도적인 그 분위기는 민주화였습니다. 민주주의 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시에 보면 최규하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무슨 비상회의 같은 데서 한국을 했는데 그 비상회의 멤버였던 뭐 김치열 법무장관이라는 그렇게 보면 당시 그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가야 된다고 시대가 아니냐는 그런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증언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한국 사회가 민주화의 그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소위 신군부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전두환 대통령을 필두로 온 집단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해서 용어로 쓰면 제권위주의자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하나 또 좌수우승을 70년대 후반이 굉장히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크게 보면 18년의 어떤 그 후유증이 이제 거기 뭐 나옵니다. 국가 주도라는 게 역시 이제
그게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면도 있었고 뭐 정경유착도 있었고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그다음에 중화공업이 굉장히 그 무리해서 이걸 추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지어놓고 이거 가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오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무리가 쫓아와서 이제 안정화 저 성장 이걸 좀 적어보고 물가를 잡고 국가 주도를 좀 민간 주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박 대통령 79년에 그 안정화 시책이라는 게 이제 집행이 될 정도로 그 박 대통령 경제에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신인학 총리가 부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는데 박 대통령도 처음에는 승인을 하셨어요. 승인했는데 그 79년 4월입니다. 안정화 시책이 나오는데 뭐 정책 금융 같은 걸 줄인다든지 등등. 그런데 이게 그때 남도구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이선을 후퇴했어요. 이분들이 성장 위주로 했던 분들인데 그러다가 박 대통령이 다시 남도구 이런 분들, 김용환 이런 분들 이제 가까이 또 얘기를 들으시고 하면서 이 확실하게 안정화 시책을 나가는 거를 자꾸 발걸음을 하시고 신현학 총리하고 막 큰 싸움까지 오셨죠. 보면 그 신현 친척이 대단한 양반인데 그 당시 그 농어민 그 저 주택 개량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박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된다. 국가 이제 돈으로 하는 건데 이 양반이 농어민에 대한 특별한 그 애착이 있어가지고 이 신현학 총리 그 돈 그걸 빼야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뭐 보면 거의 그냥 뭐 쌍욕 수준의 둘이서 막 주고받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 그건 이제 신현학 총리가 이걸 저 관철을 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확실한 이 방향 전환을 못하고 다녔었어요. 못하고 다녔는데 결국 이제 박 대통령이 사망으로 오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 등장하는데 그분을 최고로 보좌하는 분들이 김재학이라는 분 아닙니까? 김재희. 이제 그분이 당시에 그 경제 위기 상황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징후가 오는데 이 물가 앙등입니다. 이 물가 앙등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축적돼 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79년 아마 이 물가 40% 도매 물가, 소매 물가 다 40% 이상 뛰고 그런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부진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당시에도 이게 세계 경제에도 그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석유값이 79년에 3차 파동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 전체가 이렇게 침체되는 돼가지고 수출 그다음에 이제 저희 중화공업 이것이 제대로 이 경쟁력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수출 부진 현상이 와서 그 경상수지 적자가 막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80년에 도매물가 42.3% 소매물가 38.2% 뭐 이렇게 물가가 늘어나면 모든 경제 활동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80년에 처음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 3.4% 마이너스를 하면서 당시의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엄혹한 분위기가 이제 형성됐죠. 그때 이제 전두환 신분과 등장하는 건데 이분이 소위 안정화 시책을 정말 강행을 하죠. 강행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는 뭐 삼조현상이라는 게 또 와가지고 그거하고 겹쳐가지고 결국 80년대 후반에 당군 조선 이래의 고항이라는 저물가, 고성장, 저실업 이걸 달성을 하는 아주 그 국제수지 흑자를 보는 거죠. 아주 그 일부 학자는 기적에 가까운 성취로 이제 얘기를 줬는데 대단한 그 경제적인 성과를 냈는데 이걸 내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그 물가 잡는 거를 그 아주 초 집중을 하는데 이게 이제 김재학 그 보장하는 아주 좋은 거죠. 물가가 독점을 하고 가도
어떤 수출 경쟁력이 악화가 되죠. 우리 값이 다 비싸니까 수출이 안 되고, 거기다가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다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월급은 되는데 물가가 어떻게 돼요? 술돈 소득이 감소되고, 수출이 약화되고, 소득이 감소되고, 또 투기하고 가수요가 막 나오죠. 물가가 나오면 빨리 사서 쟁여놨다가 하는 등등등 해가지고 이 경제 운영의 기본을 망치는,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근데 물가를 잡는 거는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고, 이건 정치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이 허리띠 졸라매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대선 후보들 보면 저도 보니까 1년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냥 공짜로 좀 받게 여러 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이런 사람한테 몇십만 원 주고 저런 사람한테 몇십만 원 주고 수요 없이 그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하여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그 어떤 체제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놨는데, 이제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을 좀 억제해달라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그걸 떠나서 국가 예산을 갖다가 예산 팽창을 억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84년 예산을 말입니다. 이걸 뭐 우리가 경제 그 재정 그런 분들 보니까 그 용어가 동결 예산인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84년에 한국 재정 사상 처음 쓰이는 용어인 동결 예산의 원칙하에 처음부터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액수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이 국가 예산 뭐라는 건 자연적으로 인간이 몇 %씩 성장하기 마련하는 게 늘어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걸 갖다 늘어난 가장 기초적인 증액은 많을 것도 없고요. 그냥 그 전 예산의 액수에 맞춰서 예산했잖아. 그래가지고 국방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돼요, 당시. 물가 항등에 기초가지고. 그래서 군인 장군들이 예산실장 방에 들어가서 권총을 들고 와서 그 군의가 네가 이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어려운 수였었죠. 그리고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게 선거에 관련됩니다. 이게 이제 농민들 수매가, 쌀 수매가도 거의 동결과 시켜니까 농촌 내에서 난리가 나고, 공무원들 임금도 동결이고, 그래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제일 난리를 쳤죠. 뭐 국회의원들 다 자기 공약들이 다 무효화되고, 여당 고위 당국자들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선거에 이건 망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런 항변이 나오고,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안정화 시책이 성공을 거둬가지고 이제 급격하게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80년대 중반에 소위 3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국제적으로 이제 임금이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가 가치가 하락하고 저유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게 돼가지고 수출이 늘어난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 안정화 시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저희가 고성장 저물가 국제수지 흑자라는 아주 대기록을 전두환 시절에 이제 그걸 만들게 되는 거죠. 만들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안정화 시책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실천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적인 타협과 토론과 뭐 대화와 뭐 이걸 통해서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조치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노동자들의 반반, 뭐 임금 노동자들, 농민들, 그 다음에 관료, 상공부에서는 이 정책금융을 줄이니까 상공부, 재무부에서, 상공부는 기업들을 봐줘야 되는데 상공부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재무부에서 정책금융 줄이니까 자기들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정치인들 반발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선거로서 정치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인 거죠. 예산 동결 때문에 선거에 진다면 그런 선거는 지는 게 좋다. 이런 정신은 정말 지금 정치인들이 좀 본받아야 될 정신입니다. 정말 정신.
그래서 85년 2월 선거에 사실 지다시피 해요. 이게 그 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분명히 한 원인입니다. 예산 공개 뭐 이거 청구해가지고 뭐 이런 무리를 써가지고 이제 이걸 해나가는데 결국 이런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 정정길이라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께서 쓴 그 아주 대통령 리더십, 경제 리더십에 대한 좋은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경제발전 이쪽의 국정운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전 대통령의 안정기조의 정책,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즉 제도권 정치를 전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사실이다. 이것 또한 70년대의 박 대통령과 비슷하다. 제도권 정치는 정당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있으나 전 대통령은 유신 시대 박 대통령과 비슷하게 이들의 경제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으로부터 이들을 거의 배제시켰는데 이는 그가 제도권 정치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점잖게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전 대통령의 그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 제가 가설적으로 드리는 건 그냥 위험한 일입니다만은 박 대통령이 사망하시고 나서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안이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당시 대안이. 그럼 이건데 민간 정치인들인데 이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안정화 정책을 해서 임금을 동결하고 농촌 수매가를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동결하고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 민간 정치. 더구나 이제 이분들이 노동자 동맹도 주장하시고 이런 분들이 돼가지고 평창 예산을 쓰면 쓰지 이렇게 긴축 예산을 쓴다든지 이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 대통령의 등장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맡아요. 민간 정치인이라서 어림도 없는 조치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럼 이걸 잡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남미같이 우리가 갔어요. 그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이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데 이 산업사회로 탈바꿈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48년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 건설이 목표죠. 근데 경제만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유복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사실 그게 1차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안보 문제입니다. 이국과의 관계에서 긴장 관계에서 참 세계 최고의 긴장 지역인데 안보를 확실히 해야 되는 그것이 또 중요한 과제죠. 그 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 발전입니다. 이게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면에서 중산층, 확고한 중산층을 우리가 만드는 게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1차적인 조건이에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를 몇 차례 만들었다 뜯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87년에 와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회운동도 있었고 또 5.16 나가면 그 다음에 민족시대로 갔는데 당시에 우리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든. 저도 참 여기 어르신에 비하면 나이가 적습니다만 저희 서울 시내 중학교들이 달구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고 정말 먹을 게 없었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이 뭡니까? 산업화 없는 생활 수준 향상이 가능합니까? 특히 대한민국 같이 아무 천연제한도 없고 이런 사회는 결국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 생활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 경제 현황의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뭐 저희 어린 시절에 비교하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신현학 총리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는 6,000년을 산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양반이 일제 때 이제 태어났는데 일제 때 그 원시 경제 체제 아닙니까? 한국. 그게 지금 박 대통령 전두환을 거치면서 완전히 근대 이 산업 경제 체제를 자기가 살았고 그것도 주도도 했고 그래서 자기는 6,000년을 산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기 진짜 산 거는 뭐 70살, 80살.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연대만 해도 지금 뭐 몇백 년 다 산 겁니다. 그 원시 경제에서 지금 이 고도 경제 와서 이제 이것이 이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자 생활 형상이 되는 거죠. 이 산업화 없이 그 다음에 안보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제 발전입니다. 지금 이국가 관계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걸 해서 이게 있습니다만 압도적인 의미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네? 더 이상 누가 뭐 물론 이 특수한 일부에서 이제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그 어떤 분위기를 이제 뭐 그걸 떠나서 뭐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중요한 국가과제의 달성의 기반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가 없이는 모든 게 불가해요. 헛개비 모래성에 쌓는 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이루어진 산업화는 얼마나 대한민국 당군조선 일의 한국 역사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뭐 대한민국 현대사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보수의 이 경제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의미를 지닌 그 산업화를 우리가 이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정치적으로 그 경제 발달에 순기능할 정도의 권위주의를 넘어서는 권위주의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가 필요했는데 이걸 우리가 사실 이게 그냥 한국적 상황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사실은 우리가 20세기에 있었지만 한국의 발전 단계는 19세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60년대 초반인 것이. 그게 우리 19세기적인 어떤 그런 그 전략을 썼던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적으로 그냥 그 짧은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와 함께 본 발표는 5.19를 계기로 작동하기 시작한 권위주의 정치와 연동된 산업화 체제를 비교 경제 발달사적 혹은 비교 사회학적으로 볼 때 후발국 이 뒤늦게 산업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유형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즉 5.16과 함께 형성된 한국의 산업화 체제는 19세기 초 독일, 그 이후 일본에서 나타났던 산업화 초기 국가주도적 중상주의 공업화 체제와 유사한 유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찰모 존슨이 말하는 이게 뭐 미국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후발 발전 모델로서의 비스마르크 메이지 권위주의 모델 또는 거시프론의 후발 산업국가 발전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교 사회학적으로는 5.16을 계기로 하는 국가에 의해 주도된 산업혁명을 통한 근대사회로의 전환은 사회학자 트림버거가 제시한 소위 위로부터의 혁명 유형의 전형적 사례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트림버거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일본과 터키 등의 사례를 근거로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터키와 일본과 터키는 전통 후발 농업 관료 사회에 머물다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한 체제 개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기존 생산수단 통제 계급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하며 성장한 군부 관료 집단이 국가 통치 기구를 차지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근대 산업사회 건설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으로 설명된다. 한국에서 산업혁명의 주동으로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를 놓은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등장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우리만 있는 유별난
상황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미래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발전시키지 그건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의 그 어떤 한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발전. 제일 중요한 건 대중 인기 추수주의를 벗어나는 겁니다. 국가 운영의 가장 지가 보기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전두환 박 대통령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대중 인기 영합주의를 벗어난 그런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당시 한국이 처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해답을 추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저는 자아중보적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맥락과 우리의 발전 단계에서 적시성 있는 우리가 어떤 밖에 있는 선진적 기준을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근데 이건 당시까지고, 지금 이제 우리의 경제상은 뭐 선진은 아직 아닙니다. 거기서 들어오기 따라서 굉장히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물론 왔습니다.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그 연속적인 우리의 교훈은 뭐냐, 대중영합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 이거 하나는 아마 영속적인 교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변치 않은 말씀 괜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